안녕하세요. 휴식하며 듣는 밤동화 TV입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를 보면 주인공이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도 퍼즐을 끼워 맞추듯 기가 막히게 추리하여 범인을 척척 잡아내곤 하지요. 풍부한 상상력과 분석력을 발휘하여 정답을 유추해내는 이야기는 언제나 통쾌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똑똑한 양반들도 어려워하던 일본 사신이 낸 문제를 주막집 평범한 딸아이가 쉽게 맞추어낸 이야기랍니다. 일본 사신이 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일본 사신이 이런 문제를 왜 내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밤동화도 재미있고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수께끼를 푼 주막집 딸. 옛날 외란이 일어나기 한참 전의 이야기랍니다.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는데 이 사신이 수수께끼를 2가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수수께끼인고 하니 하나는 글이요 다른 하나는 그림인데 그게 참 묘하지요. 글은 죽은 나무에 꽃은 20송이요 열매는 100개라는 것이고, 그림은 비둘기를 데리고 꽃 앞에 선 노인 뒤에 개가 따르는 모양이었거든요. 그게 다 무슨 뜻인지 풀어보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한다는 선비들을 불러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였지요. 당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말이지요. 날고 긴다는 선비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비들이 조선 팔도에 흩어져 다니면서 수수께끼를 풀 인재를 찾기로 하였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에서는 꼭 급한 일이 생겨야 인재를 찾지요. 그 중에 한 선비가 인재를 찾으러 이고을 저고을을 다니다가 하루는 점심참에 길가 주막에 들게 되었어요. 다리 심도하고 허기도 면하려고 들어간 거지요. 들어가니 어른은 없고 그저 10살이 될까 말까한 계집아이가 집을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밥 한 그릇 정해 먹을 수 있겠느냐?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집아이가 부엌에 가서 점심상을 차려오기에 한 상 달게 먹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지요. 조금 있다가 손님 셋이 와서 또 점심을 청해 먹고 담배를 한 대씩 피우더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화로가 있었잖아요. 화로에 불인 거를 담고 재를 덮어 놓은 게 있거든요. 손님들이 그 화로에 재를 헤치고 불을 당겨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 주모가 장을 봐가지고 왔지요. 얘야, 그동안 손님 들었느냐? 예, 아까 손님 3분이 점심을 드시고 갔습니다. 산중 손님 1분, 평지 사는 손님 1분, 서울 손님 1분이 다녀갔습니다. 손님 1분은 아직 쉬고 계시고요. 아직 쉬고 있는 손님은 자기를 가리키는 건데 아까 다녀간 손님을 산중 손님 어쩌고 하는 걸 보니 참 신기하거든요. 그냥 밥만 먹고 담배 한 대씩 피우고 갔지 어디에 산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걸 어찌 아느냐 말이에요. 하도 신통하여 딸 아이를 불러다 물어보았어요. 예, 아가야. 아까 왔다 간 손님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어찌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예,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압니다. 어떻게? 첫째 손님은 담뱃불을 당길 때 화롯불을 험하게 헤쳐놓고 재를 다시 모으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흔한 곳에 살지 않고는 그러지 못하지요. 그래서 산중에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듯하거든요. 둘째 손님은? 둘째 손님은 화롯불을 모아 다독다독 두드렸지요. 그걸 보면 나무가 귀한 곳에 사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지 마을에는 나무가 귀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럴듯하단 말이지요. 옳거니? 그럼 셋째 손님은? 셋째 손님은 화롯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점잖게 살짝 헤치고 불을 당겼어요. 서울 손님들이 다들 그러지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끄덕 감탄을 하고 또 물어보았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사는지 알겠느냐?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선비인 줄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선비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느라고 차림새는 영락없이 거짓골이거든요. 비록 차림이 남루하나 소매 끝에 먹물때가 묻은 것을 보면 압니다. 선비가 무릎을 탁 치고 아주 크게 감탄하였어요. 뭐 인재가 따로 있을까? 이만하면 인재라 할 만하지요. 이만한 아이라면 혹 수수께끼를 풀지도 모르겠다 싶어 가지고 온 글과 그림을 꺼내 턱 펴놓고 물어보았어요. 얘야, 이것 좀 보아다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아이가 가만히 글을 들여다보더니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곶감입니다 하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지 뭐예요. 죽은 나무에 꽃은 20송이요 열매는 100개라. 곶감은 꼬치에 깨어 말리니 곧 죽은 나무에 열린 열매요. 곶감 10개를 한 줄로 깨면 앞뒤에 꽃무늬를 하나씩 새겨 넣으니 10줄이면 꽃이 20송이 아닌가요? 곶감 10줄이면 열매가 100개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 테지요. 이번에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81살 노인이 새봄에 꽃이 피는 걸 보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한탄하고 있군요. 하거든요. 그건 어째서 그러느냐? 비둘기는 구구하고 우니까 구구는 80일, 81살인 걸 알겠습니다. 뒤에 개가 따르는 걸 보니 노인이 혀를 찼음을 알겠습니다. 개는 혀를 끌끌 차서 부르지 않습니까? 혀를 찬 다음은 곧 한탄한다는 것인데 꽃을 보고 한탄했으니 새봄에 다시 피는 꽃을 보고 한탄한 것이지요. 꽃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어찌 한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고 하는 뜻이니 그림 속의 노인이 아내를 여의었음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께끼를 모두 풀었지요. 이 선비가 좋아라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나라에 고하니 나라에서는 수수께끼 답을 적어 일본 사신에게 주었어요. 일본에서는 그 답을 턱 받아보고 조선에 이런 인재가 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본래 조선을 치려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번 더 일본에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보내온 걸 못 맞추어 외란이 일어났대요. 그때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주막을 찾아가니 주막이고 사람이고 온데간데 없더라지 뭐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쳐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장님의 꾀. 옛날 어느 장님이 푼푼히 돈을 벌어 500냥을 모았어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모은 돈치고는 꽤 많은 돈이 모였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간수할까 궁리하다가 뒷마당에 묻어두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집 안에 두었다가는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 나거든요. 앞을 못 보니 도둑이 훔쳐간데도 손을 못 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묻어두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뒷마당을 파고 돈 항아리를 묻는데 하필 그때 이웃집 영감이 담 너머로 그걸 죄다 보았어요. 이웃집 영감이 본래 엉큼한 욕심쟁이라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였지요. 그날 밤에 몰래 땅을 파고 돈을 몽땅 훔쳐갔어요.
빈 항아리만 두고 돈은 다 훔쳐가 버렸어요. 장님이 그 이튿날 돈 묻은 데를 더듬어 보았지요. 이건 뭐 일이 났어요. 땅이 파헤쳐져 있고 빈 항아리 뿐이거든요. 아이고,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구나. 이 일을 어쩐다. 장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 돈 묻는 것을 누군가 보지 않고서야 그렇게 감쪽같이 훔쳐갈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도로 찾을까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좋은 꾀 하나를 생각해내었지요. 그 길로 장님은 동네 방네 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어요. 돈 천냥이 생겼는데 이걸 간수할 일이 걱정이야. 아무래도 어제 500냥 묻은 곳에 같이 넣어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을 내니 돈을 훔쳐간 영감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듣고 보니 돈 천냥이 탐이 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님이 어제 돈 묻은 곳을 파보고 돈이 없어진 걸 알면 틀림없이 딴 곳에 돈 천냥을 감출 게 뻔하거든요. 어느 바보가 돈을 잃은 곳에 또 돈을 묻어두겠어요. 그러니 장님이 알기 전에 훔친 돈 500냥을 도로 묻어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장님이 멋모르고 그 자리에 1000냥을 또 묻어둘 것이니 그때 가서 1500냥을 한꺼번에 훔치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영감이 이렇게 엉큼한 마음을 먹고 훔친 돈 500냥을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묻어놓았지요. 장님은 도둑이 바로 그렇게 돈을 도로 묻어놓기를 바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에 가만히 뒷마당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항아리 안에 500냥이 고스란히 되돌아와 있지 뭐예요. 옳거니 도둑이 제 손으로 돈을 도로 갖다 놨구나. 장님은 그 돈을 꺼내어 정말 혼자만 아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어디에 숨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영리한 양자. 옛날 어느 정승이 슬아의 자식이 없어 근심으로 나를 보내었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 정승이라면 임금님 다음 주위에 들고 또 건세과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하다고 하는데도 자식이 없는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므로 부귀영화가 뜬구름 같기만 하였답니다. 정승은 생각 끝에 양자를 데려오기로 하였어요. 내가 직접 돌아다니며 양자를 구해야겠구나. 정승은 발벗고 나섰지요. 그러나 서울에는 양자감으로 마땅한 아이가 없었어요. 정승은 전국을 누벼서라도 마땅한 아이를 찾기로 마음먹었지요. 정승은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로 향하였답니다. 강정승이 양자를 구하러 다닌대. 누가 강정승의 양자가 될지 팔자 한번 늘어지겠는걸.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였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아들을 그 정승의 양자로 보내고 싶어 하였어요. 정승은 충청도에서도 양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라도로 들어갔답니다. 전라도 감사는 미리 양자감을 여러 명 구해놓고 정승을 맞이하였지요. 정승은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딱딱한 자세로 서 있었지요. 고개를 들라. 정승이 말하였답니다. 고개를 든 아이들은 감히 정승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은 달랐지요. 그 아이는 정승을 쏘아보더니 눈길이 마주치자 씩 웃었답니다. 그 녀석 참 당돌하구나. 정승은 그 아이를 불렀답니다. 그 아이는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을 두 손으로 떼밀며 의젓하게 걸어와서 큰 절을 하고는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정승은 그 아이의 야무진 말씨에 깜짝 놀랐어요. 씩씩해서 좋구먼. 정승은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내 양자가 되어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잠꾸러기, 심술꾸러기 같은 것은 나쁘지만 장난꾸러기는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알았다. 정승은 구김살 없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지요. 그 아이는 정승을 따라 서울로 왔답니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 훌륭해지는 법이니라. 정승은 그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불러주어 공부를 하도록 하였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답니다. 너는 나무랄 것이 없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흠이구나. 정승은 그 아이를 타일러 보기도 꾸짖어 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할 뿐 전혀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녀석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할까? 정승은 또 근심에 빠졌지요. 하루는 정승이 대궐에 나가려고 대문을 나서다가 그 아이와 마주쳤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에를 갔다 오느냐? 산에 올라갔다 옵니다. 무엇하러? 약수를 마시러 갔다 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지 말고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하거라.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쌀 한 마리 몇 알이 되는지 그것을 세어 놓아라. 정승은 대궐로 향하며 아무리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라도 오늘은 그 숙제 때문에 집에서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 아이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인을 불렀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돼 하나와 저울 한 개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쌀 한 대에 몇 알이 되는가 세어보고 근수를 정확히 달아놓아라. 하인은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그러는 동안 그 아이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루 종일을 놀았답니다. 저녁 때 정승이 대궐에서 돌아오다가 놀고 있는 양자를 만났어요. 숙제는 다 하였느냐? 다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쌀 한 대 알이 몇 개 들었는지 알고 있으니 다 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그 쌀 한 대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그 무게만큼 대에 쌀을 담아 세어보고 나머지 쌀알만 세어보면 모두 몇 개라는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 많은 쌀을 언제 다 셉니까? 정승은 입을 딱 벌렸지요. 녀석의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 쌀 한 대가 몇 알이더냐? 집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정승은 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아이는 하인에게 다가가서 쌀 한 대가 몇 알이며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슬쩍 알아두었답니다. 그러나 정승은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어요. 공부만 하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겠는데. 정승은 마음이 흐뭇했답니다. 며칠 뒤에 어느 고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3명이나 죽인 살인사건이었답니다. 한데 범인을 가려낼 수가 없었지요. 정승은 그 문제로 걸치를 썩이다가 문득 양자 생각이 났지요. 어쩌면 그 녀석이 범인을 가려낼지도 모르지. 이렇게 중얼거린 정승은 아이를 불렀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는 나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겠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3사람이나 죽었구나. 한 사람은 가슴을 칼에 찔린 채 죽어 있었고 2사람은 술에 취한 채
각각 한 손에 돈 주머니를 쥐고 죽어 있었단다. 누가 이 세 사람을 죽였겠느냐? 아이는 생각할 시간도 두지 않고 금세 입을 열었지요. 그 세 사람은 도둑놈이군요. 도둑놈이라.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오냐. 가슴에 상처가 있는 도둑놈이 술을 사러 가서 독약을 타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먹여 친구들을 죽이고 돈을 몽땅 차지하려고요. 그러나 그가 술을 가지고 들어서자마자 두 도둑놈에게 칼에 찔려 죽었지요. 두 도둑놈들은 돈을 저희 둘이 나누어 가지려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가슴에 상처를 입어 죽었고 두 사람은 돈을 나누어 가지고 독약탄 술을 마셔서 술 냄새를 풍기고 죽은 것이옵니다. 옳구나. 정승은 그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오냐, 오냐. 아버님, 공부는 식전에 해야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지껏 아버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공부를 하고 낮에는 놀기만 했사옵니다. 그래? 정승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녀석이 매일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지요. 아버님, 너무 공부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허허허, 내가 늦발차가 필요고 너같이 영리한 아이를 양자로 두었구나. 그래, 공부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소자, 그럼 앞으로 마음 놓고 놀겠습니다. 마음 놓고 놀다니. 노는 것도 큰 공부가 되옵니다. 허허허, 그래 그래, 마음껏 놀거라. 아무렴 노는 것도 큰 공부가 되지. 정승은 양자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껄껄 웃었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국보 52호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합천 해인사. 그 해인사 큰절에서 동쪽으로 2km쯤 되는 높은 산턱에 위치해 있는 백려남은 옛날부터 환적스님, 풍계스님, 성봉스님 등 이름난 스님들이 많이 났기로 유명한 암자이지만 스님이 호랑이를 벌준 이야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창을 묶어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삐죽삐죽한 산봉우리들은 가야산. 산이 높다 보니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해인사인데 어느 깊은 겨울철의 일이었답니다. 큰절에 내려갔다가 볼일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되었던 환적 스님은 밤이 으슥해져서야 혼자서 백려남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며칠간을 연달아서 내린 눈은 정강이까지 푹푹 빠져 들어갈 만큼 많이 쌓여 있었으나 환적 스님은 지팡이 끝으로 길바닥을 짚어가면서 천천히 걸어갔지요. 달도 없는 밤이었지만 온 산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이 비춰주어서 걷기에 불편하지는 않았답니다. 환적 스님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나무아미 타부를 외우고 있었어요. 나무아미 타부를 외우고만 있으면 만 가지 잡념이 다 없어지고 추운 것도 적적한 것도 다 잊혀지는 것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암자에 혼자 남아있는 동자 아이였답니다. 백려남을 지키고 있는 환적 스님은 한 어린 동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동자는 환적 스님 밑에서 경학을 배우는 한편 늙으신 환적 스님을 위해 숲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뗄나무를 해오고 밥을 짓고 때를 맞춰 종을 쳐드리곤 하였지요. 그래서 환적 스님은 동자를 친자식같이 아껴주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에도 밤이 오래됐으니 자고 가시라고 큰절에 있는 스님들이 권했지만
혼자 남아있는 어린 동자 때문에 안 된다며 혼자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걸어 올라가던 중에 환적 스님은 멈칫하고 서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전신의 피가 머리끝으로 쭉 뽑혀 올라가는 듯 했어요. 눈앞의 길옆 큰 바위 위에 벌건 눈덩이 두 개가 활활 타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변괴냐? 환적 스님은 그 뻘건 불덩이가 어두운 밤에 보이는 호랑이의 눈이란 것을 곧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짐승 중에서도 제일 사나운 호랑이였고 보면 아무리 침착한 환적 스님이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죠. 환적 스님은 가만히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하든 태도를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자, 순한 말로 달래어서 호랑이더러 길을 비켜달라 해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소리를 질러 위협을 해보는 것이 나을까? 환적 스님은 잠시 생각을 해보다가 두 번째의 방법을 써보기로 결정지었어요. 그래서 우렁찬 목소리로 호랑이를 보며 꾸짖었지요. 산짐승 중의 왕이라는 네가 어찌 이리 무게 없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는 거냐? 내 입에서 더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냉큼 길을 비키지 못할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지팡이로 땅을 꽝 찍었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으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공중으로 휘휘 내돌리다가 바위 위에서 성큼 뛰어내렸어요. 그러고는 스님 앞으로 와서 나부시 엎드렸답니다. 그러는 것을 본 환적 스님은 퍼뜩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지요. 이 호랑이가 내 말을 옳게 여기고서 내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게로구나. 그러는 동안에 호랑이는 스님 앞에 등을 돌려대면서 먼지 그르렁 그르렁 하는 소리를 내었지요. 스님더러 등에 올라타란 뜻임에 틀림없었어요. 과연 너는 산짐승 중에 영무림이 틀림없구나. 네 뜻이 꼭 그렇다면 나를 백년암까지 태워다 다오. 등에다 스님을 태운 호랑이는 나는 듯이해서 벼랑길을 올라가더니 스님을 암자 마당에다 내려놓곤 어디론지 가버리고 없었지요. 그거 아무래도 짐승 같지가 않은 호랑이로구나. 도대체 그 호랑이가 어디로 간 것일까? 동자한테 물어보아도 자기는 보지 못했다는 대답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가서야 일어났어요. 환적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 법당으로 가보았더니 간밤에 그 호랑이가 법당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환적 스님은 즉시 동자를 불렀지요. 얘야, 이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이러고 있는 모양이다.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봐라. 기겁을 한 동자가 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을 바리대에 담아와 주어봤더니 호랑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환적 스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로구나. 먹을 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느냐? 환적 스님의 묻는 말에 호랑이는 고개를 내저었지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밤까지 한 자리에 앉아 있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아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본 동자는 스님께 의견을 말하였지요. 스님, 호랑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저렇게 한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건 혹시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요. 글쎄, 참 그런 걸지도 모르니 한번 물어보자꾸나. 그러면서 환적 스님은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네가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러고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두 눈에도 기운이 되살아난 듯 했지요.
그 뒤로부터 한 집안의 세 식구가 되었지만 환적 스님은 호랑이에게 먼저 다음과 같은 말로 다짐을 하였어요. 이 세상 생물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불자가 되는 데는 인간이고 동물이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도 오늘부터 우리와 똑같은 불자가 된 거다만 불자라면 누구나가 다 지키고 있는 듯 너도 앞으론 절대로 살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이거나 동물이거나 남의 목숨을 앗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알겠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이 동자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아니 되고 알았지? 호랑이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참으로 정다운 새 가족 하나가 늘어난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한 집안 식구가 된 그날부터 저마 끝에서 똥을 누는 새들을 쫓아주기도 하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뗄나무가 될 삭정이 같은 것을 물고 와 주기도 하였답니다. 근절에 내려간 환적 스님이 저물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땐 업고 오려는지 길 어기까지 내려가 기다리고 있어 주기도 하였지요. 전날엔 여운이 늑대니 하는 짐승들도 많아서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땐 섬뜩한 일도 자주 있었지만 호랑이가 백년암에 같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런 짐승들이 일체 보이는 일이 없었지요. 호랑이는 스님이나 동자와 똑같이 한 번도 부처님 앞에 예불 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없었어요. 환적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우고 있으면 호랑이는 눈을 스르르 내리감고서 그 연불 소리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몸을 흐트리든가 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특히 동자와는 그럴 수 없이 친하게 지내었지요. 스님이 큰절에 내려가고 없거나 할 땐 곧잘 동자를 등에다 태워주며 장난을 치고 놀 때가 많았어요. 동자가 한번 배고 눕겠다 하면 비스듬히 누워주기도 하고 머루나 다래 같은 산과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순식간에 가서 과실 넝쿨을 끊어 물어오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환적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오면서 동자와 호랑이를 보고 말하였지요. 내가 근절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가는데 어쩌면 늦은 밤에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없는 동안에라도 밥을 지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시간 어기지 않도록 명심하거라. 예, 스님. 그 일은 조금도 염려 마셔요. 촛불 켜고 향 피우고 연불 외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동자가 그런 말로 스님을 안심시켜드리자 호랑이도 눈을 꿈뻑꿈뻑하고 쳐다보면서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쳤지요. 밤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면 길 어귀에까지 모시러 내려가겠다는 뜻이었어요. 환적 스님이 큰절에 내려가고 없는 동안 동자와 호랑이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얼마가 지난 뒤에 호랑이는 뗄나무를 구하러 나가고 동자는 혼자서 밥을 짓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 동자는 나무를 썰다가 그만 잘못해서 손가락을 베었답니다. 피가 송송 오르는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더니 누르고 있을 동안만은 괜찮았지만 손가락을 떼니 또 처음대로 피가 송송 오르면서 그칠 줄을 몰랐지요. 에그머니나 이걸 어쩌면 좋지? 동자는 불시에 이 아까운 피를 흘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호랑이에게 먹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러고 있던 참에 마침 호랑이가 삭정이를 한 입에 물고 돌아왔기에 동자는 호랑이에게 이 피를 네가 빨아먹으라고 권하였지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그 피를 보고 고개를 내젓는 것을 동자는 계속해서 빨아먹기를 권하였어요. 이왕 흐르는 피인데 아깝지 않아. 어서 빨아먹어 보란 말이야. 하도 권하는 바람에 그제서야 동자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먹어보던 호랑이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 피맛에 그만 정신을 홀딱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아무리 부처님의 정신이 배어 있었던 불자였다고는 해도 역시 짐승은 짐승인 것이었어요. 결국 짐승으로 돌아가고만 호랑이는 동자의 손가락을 끊어먹고 끝내는 그 동자까지 잡아먹고 말았지요. 나중에 잠시 동안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온 호랑이는 후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이었을 뿐 호랑이로 되돌아간 호랑이는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늦게야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안 환적 스님은 크게 성을 내어 도끼로 호랑이의 앞발을 몽땅 끊어내어 내쫓았지요. 그 뒤로부터 호랑이들은 지금까지도 깊은 산중으로만 피해 다니게 됐다는 것이랍니다. 금강산 구미호. 옛날 어떤 젊은이가 처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지나게 되었지요. 마침 냇가에서는 두 사람이 자라 한 마리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어요. 가보니 두 사람이 같이 자라를 잡아 그걸 칼로 반씩 잘라 가지려고 하였어요. 젊은이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죄 없이 몸뚱이가 두 쪽 나는 것을 차마 못 보게 서서 그 자라를 두 냥 주고 샀지요. 그리고 도로 냇물에 놓아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쌩 불더니 머리에 쓴 갓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휙 날아가고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휙 날아가고 이래서 천방지방 자꾸 따라갔지요. 따라가다 보니 어디서 솔개가 날아와서 갓을 낚아채 가지고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젊은이는 갓을 찾으려고 그 솔개를 따라갔어요. 자꾸 따라가다 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금강산의 당도에서 갓을 찾는데 12,000봉 99암자라는 너른 금강산에서 어찌 갓을 찾는단 말이에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지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그만두고 에라, 이왕에 금강산까지 왔으니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어요. 산도 보고 절도 보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산중에 집이 한 채 있었지요. 그 집에 들어가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풀뿌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어인일로 이 산중에 왔는가? 그래서 갓을 채간 솔개를 따라오다가 금강산까지 오게 되어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돌아다닌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강산 구경도 좋지만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하거든요.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왕에 온 것이니 구경을 더 하고 가겠다고 그 집을 나섰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구경을 하더라도 잘 지은 기아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게나.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는 노인의 집을 나와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산중에 불이 환한 집이 보이거든요. 불빛을 따라가 보니 참 잘 지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아까 허연 노인이 잘 지은 기와집에 가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지만 달리 갈 데도 없어서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 웬 젊은 색시가 배를 짜고 있더란 말이지요. 산중에서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려고 왔다 하니 공손하게 맞아들이고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저녁상을 들여다보니 아무래도 이상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밥을 뜨면 사람 손톱 발톱이 나오고 국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국을 뜨면 사람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 아까 노인이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는 밥을 먹는 척 하면서 죄다 소매 속에 넣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앉아 있으니 밖에서 쓱쓱 칼 가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색시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치마 끝으로 하얀 꼬리 삐쭉 9개가 나와 있어요. 이크, 내가 구미호글에 들어왔구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잠시 뒤에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기절밥을 먹고 기절을 했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을 했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기절한 척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꼬리 9 달린 여우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젊은이를 흔들어 보더니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99개 간을 먹었으니 이제 100개째 간을 빼먹게 됐구나. 이러면서 칼을 가지고 부엌으로 나가요. 젊은이는 그 틈에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을 쳤지요. 한밤중이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엎어지며 자빠지며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요. 뒤에서는 여우가 이놈 너를 끝까지 따라가 내 식구들까지 몰살하리라 하고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 정신이 온전하게 붙어 있을 리가 있나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렸지요. 얼마나 달렸는지 날이 희뿌옇게 새는데 저만치 어제 갔던 노인의 집이 보이더란 말이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노인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구미호는 둔갑도 잘하고 도술도 잘 부려서 당하기가 힘드네. 자네가 살 길은 자네한테 달렸네. 지금까지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일이 없는가?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였어요. 반드시 사람 목숨이 아니라도 죽을 목숨 살린 일이 없단 말인가? 그제야 자라를 살려준 일이 생각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노인이 종이에다 글자를 몇 자 써주면서 그 자라 구해준 곳에 가서 종이를 던지라고 말했어요. 젊은이가 종이를 받아지고 자라를 구해준 곳까지 가서 종이를 던지니 냇물이 쫙 갈라지면서 100마를 탄 초립동이가 나타났어요.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젊은이가 살려준 자라가 용왕의 외동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왔다 하니 알겠습니다 하고 도로 물속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조금 뒤에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것을 던지십시오 하고 그 칼을 주었어요. 칼을 받아 허리춤에 차고 도로 금강산으로 들어갔지요. 가보니 노인이 살던 집에서 노인과 구미호가 한창 싸움이 붙어서 불꽃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해요. 칼을 구미호에게 던졌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쾅 하고 쳐서 구미호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뒤에 들으니 그 노인은 바로 금강산의 산신령이었대요. 그리고 젊은이는 그 뒤로 금강산 구경을 천천히 다 하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았대요. 장모가 된 며느리. 옛날 어떤 집에서 외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를 보았는데 손주도 못 보고 외아들이 그만 덜컥 죽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주인도 죽고 이러니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지요. 홀 시아버지와 청상가부 며느리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해서 홀 시아버지를 참 끔찍이도 잘 모셨어요. 아침 저녁 문화는 물론이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낮으로 공대하기를 지극정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동네 사람들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청춘에 혼자 되어 저같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누운 것 같거든요.
저만 아니면 며느리가 홀가분하게 개가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저 때문에 저러고 사는 것 같아 말이지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조용조용 타일렀어요. 얘야 며느라가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네가 나 때문에 이리 고생하는 걸 보기가 참으로 괴롭다. 너같이 젊은 나이에 어찌 그리 살겠느냐. 나는 살 날도 멀지 않았으니 내 걱정이랑 말고 어서 좋은 자리 찾아서 잘 살도록 해라.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그 말을 바로 따를 리가 있을까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로하신 아버님을 홀로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자꾸 며느리를 타일렀어요. 아니다. 이렇게 살면 내 마음인들 편하겠느냐. 내 아직 몸이 성하니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구나. 차라리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다오. 내가 가진 돈을 좀 잘라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바로 떠나거라. 그러면서 돈을 한 보따리 내놓았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 며느리도 어쩔 수 없어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지요. 나와서 정처 없이 가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한 처녀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불을 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처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도 재치를 못하고 저도 홍기를 넣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단 말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집이라면 인연을 맺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자고 말했어요. 처녀의 집에서도 마다할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처녀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살았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얻어온 돈을 미천 삼아 논밭도 조금 사고 억척같이 일해서 잘 살았어요. 가난하던 집 살림살이도 조금 펴지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두고 온 홀 시아버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 이 집 딸이 관연한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지요. 저렇게 관연한 딸을 평생 처녀로 늙히시렵니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까지만 홍기를 놓쳐 저렇게 늙어버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전에 살던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였지요.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비록 나이는 많지만 심덕이 후하고 살림살이도 먹고 살만하니 그리로 시집을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도 좋다고 해서 딸을 시아버지에게 시집 보내었어요. 이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는 장모가 되고 시아버지는 사위가 된 거지요. 참 기관 팔자지만은 다 마음 넓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만든 인연이랍니다. 호랑이 잡은 김덕령.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 김덕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광주 무등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힘이 장사며 술법을 쓸 줄 알고 임진왜란 때에는 많은 공을 세운 장수였지요.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덕령이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의 일이지요. 김덕령의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팔자를 지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덕령의 어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늙은 중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 중은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나는 중이 아닙니다. 나는 호랑이이지요. 나는 이 시각에 저기 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를 잡아먹고 인도 환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짓을 보고 계십시오. 하더니 제주를 3번 벌떡벌떡 넘고 남산만한 큰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그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밭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였지요. 호랑이는 한참 동안 밭둘레를 뛰어다니며 돌더니 다시 제주를 3번 넘고 도로 중이 되어 사람이 있는 데로 돌아왔어요. 암만 해도 저 여자를 못 잡아먹겠습니다. 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불칼이 밭 둘레를 삥 둘러싸서 뛰어 들어갈 수가 없게 하는군요. 오늘 이 시각을 놓쳐서 나는 인도 환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지요. 김덕령의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팔자였는데 명산의 전기를 탄 김덕령이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천지 신명이 불칼을 내보내서 뱃속에 있는 김덕령을 살렸답니다. 김덕령은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담양에 있는 외갓집에 갔지요. 여름이었답니다. 날이 가물어 사방에서 논에 물대는 일로 물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외갓집에서 물댈 차례가 되었는데 힘께나 쓰는 이웃집에서 자기들이 물을 대야 한다고 까닭없이 물을 빼앗아 댔지요. 외갓집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 물을 대려고 하니 힘께나 쓰는 이웃은 괭이를 들고 외갓집 사람을 때리려고 하였어요. 김덕령은 이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조그만 꼬마 놈이 어른들이 하는 일에 어디 나서느냐 하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괭이로 내리치려 했어요. 김덕령은 날쌔게 그 괭이를 빼앗아 괭이 날을 옆갈에 늘리듯 늘려가지고 그 사람의 양손을 한데 합친 다음 늘어진 괭이 날로 획 감고서 땅에다 콱 박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허리까지 땅속에 박혔지요. 또 하루는 뒷간에서 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 김덕령이 뒤를 보고 있는 뒷간 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김덕령이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호랑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답니다. 그러니 호랑이는 그것을 보려고 뒤돌아섰지요. 김덕령은 뒷간에 앉은 채 얼른 호랑이 꼬리를 붙잡았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달아나려고 했지요. 그런데 힘이 센 김덕령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는 도망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호랑이는 달아나려고 용을 썼답니다. 그런데 김덕령은 발 뒤꿈치만 조금 달싹달싹할 뿐 끌려가지 않았어요. 김덕령은 뒤를 다 보고 나서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땅에다 맺혀서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호랑이 힘이 얼마나 센가 알아보고 싶어 동아줄을 틀어서 한쪽 끝은 김덕령이 잡고 다른 쪽을 동네 사람들 보고 붙잡아 끌어보라고 했지요. 한 연함은 명이 달려들어도 김덕령은 끄떡 않더니 한 10명이 달려들어 끄니까 달싹달싹 했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한 마리의 힘이 사람 50명만 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어느 해 추석날이었답니다. 김덕령이 담양의 외갓집에 갔더니 마침 담양 원님과 창평 원님이 각각 제골 사람들을 데리고 씨름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창평 원님은 가리떼 중을 데려다가 씨름을 붙이고 있었지요. 이 가리떼 중은 어떻게 힘이 세든지 담양 쪽의 씨름꾼을 다 때려 눕히고 의기양양해서 있었어요. 가리떼 중은 담양편에 덤빌 놈이 없느냐? 있거든 어서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있었어요. 김덕령은 이런 꼴을 보고 있다가 내가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씨름판에 나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두 원님이 있는 데로 가서 이 씨름판에서 사람이 죽어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두 원님은 씨름하다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도 괜찮다고 말하였어요. 김덕령은 그 말을 듣고 두루마기며 버선을 벗고 씨름할 채비를 하고 씨름판으로 나갔답니다. 가리떼 중은 김덕령을 보더니 어디서 이런 꼬마가 나와서
감히 씨름을 하자고 해. 하면서 상대도 하려 들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김덕령은 씨름이나 해보고 큰 소리를 치라고 말하였지요. 그러니 이 가리떼중은 화가 나서 비호같이 달려들어 집어 내던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리떼중은 도리어 김덕령한테 붙잡혀 씨름판 땅바닥에 쾅 매다 꽂혀서 몸뚱이는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목만 남게 되었어요. 구경꾼들은 이것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법석거렸지요. 창평 쪽에서는 저희 편이 씨름에 이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분해서 또 하나의 가리떼중이 나와서 덤벼들었어요. 김덕령은 이 중을 대번에 헌신짝 들듯 들어서 씨름판 밖으로 내던졌답니다. 김덕령의 할아버지는 서울에 살았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는 어떤 못된 대신 때문에 애매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김덕령의 아버지는 훌륭한 아들을 두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결심하였지요. 김덕령의 아버지는 20년 동안 각지의 명산 대첩을 돌아다니며 훌륭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렸답니다. 그 정성이 뻗쳐 김덕령을 낳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김덕령은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여러 가지 술법을 익히고 있었지요. 김덕령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가 몹쓸 대신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도 많이 들었답니다. 남몰래 무술도 열심히 익혔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명한 대장장이에게 신검을 한 자루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장장이는 김덕령의 속마음을 알았던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칼을 한 자루 만들었답니다. 대장장이가 다 만든 칼을 김덕령에게 주며 이 칼에는 내 혼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서도 한이 없습니다. 이 칼로 내 목을 쳐서 시험해 보십시오. 했답니다. 김덕령은 이 말을 듣고 대장장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 이 칼을 만들었다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부탁했답니다. 김덕령은 바둑을 두었어요. 날마다 이웃의 부잣집 아들하고 바둑을 두며 지내었어요. 그리고 가끔 바둑을 두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였지요. 어느 날 밤 김덕령은 보통 때와 같이 부잣집 아들하고 바둑을 두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밖으로 나갔지요. 김덕령은 그 신검을 들고 축지법을 써서 서울에 가서 그 원수인 대신의 목을 쳐 죽이고는 바로 강주로 돌아와서 두던 바둑을 두었답니다. 서울에서는 갑자기 대신이 목이 잘려 죽었으므로 그 집안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그리하여 죽인 범인을 찾을 때 대신 집의 사랑방 하인이 대신을 죽인 놈이 광주의 김덕령이라고 말하였답니다. 그래서 나라의 나졸들이 광주까지 김덕령을 잡으러 왔지요. 나졸들이 광주에 와 조사를 해보니 김덕령은 부잣집 아들하고 바둑을 두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일은 있는데 그것은 퍽 짧은 시간이었지요. 그 짧은 시간에 광주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갔다 올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나졸들은 김덕령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김덕령은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답니다.